지금 중위토류가 이제 쓰이는 곳들이 이런 고온에서 쓰이는 자석들, 이런 연구 자석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모터나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의 모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이 좀 받을 수 있고, 특히나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예. 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 또한 이제 열에도 어.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위토의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일부에서 쭉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제 광물이 중요한 거 알겠고,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이 광물은 이 수요가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가격 변동이 더 심해지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시장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기존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광물 가격이 좀 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같은 걸 이제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고 뭐 떨어지면은 이제 약간 경기가 좀 죽으면 구리 가격 떨어지고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사이클을 가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히토리라든가 뭐 리튬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굉장히 생산되는 양도 기존의 어떤 구리나 철, 석탄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시장이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 그 외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네. 굉장히 가격이 많이 크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때 결국은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떤 4차 산업, 어떤 분야에 어떤 원자재들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AI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예. 전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리와 이제 알루미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도 뭐 전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물에 이제 배선 이런 걸로도 많이 쓰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동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이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까지 8천만 킬로미터 정도 이제 전선이 깔려 있는데 앞으로 2040년까지 그거만큼의 전선이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깔려있는 전선만큼 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구리나 예. 뭐 지금 알루미늄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할 거고 예. 이제 해저 케이블 그리고 컴퓨터 서버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뭐 구리나 알루미늄의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꾸준히 증가할 거다.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다른 광물들처럼 뭐 이렇게 튀거나 이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예.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가 사실 2차 전지 수요를 이제 견인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이 이제 2020년도 초반에 강력한 이런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은 광물을 소요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내연기관 차랑 비교를 해보면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 양의 이제 광물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일반 광물이 아니라 이제 훨씬 비싼 배터리 광물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3원기 배터리, 이제 NCM 배터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광물들이나 아니면 LFP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아까 이런 광물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모터의 어떤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모터에는 휘토류가 또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모터에는 이제 휘토류 자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는데 이런 휘토류의 어떤 수급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풍력이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휘토류는 단순하게 그냥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릴 때 이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도 돌아가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100도 이상의 어떤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높은 열을 가하면 자석이 이제 자성을 잃어버리는데 이러한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약간의 첨가 물질을 넣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중히토류인 테르뷴과 디스프루슘 이 두 가지 광물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광물들은 이제 중히토류 그냥 우리가 휘토류를 이제 구분을 할 때 가벼운 휘토류인 경히토류와 무거운 휘토류인 중히토류로 나뉘는데 이런 네오디뮴은 경히토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 터뷴과
이제 디스프로슘은 이제 중히토류에 속하면서 이러한 광물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첨가를 해줘야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문제는 이 중히토류가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중히토류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히토류는 지금 거의 중국에서밖에 안 납니다. 아, 채굴 자체도요? 채굴 자체도 중국과 이제 미얀마 북부 그리고 베트남 뭐 이 정도에서밖에 지금 안 되는데 거의 가공은 중국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저는 이런 거, 불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점점 4차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필요할 건데 매장량이 충분한 건 맞아요? 매장량이 다 고갈됐습니다. 이러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장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지금의 가격대에서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어떤 광물의 양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채굴 기술도 좀 높아지고 네. 회수 기술도 높아지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그전에는 뭐 경제성이 없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눈길을 안 줬던 이런 광물들도 이제 그런 경제성의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따라서 같이 조금 이제 따라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될 일은 사실은 아직은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은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중히토류가 왜 그쪽 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딴 지역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히토류 광산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히토류는 그래도 이제 좀 풍부한 축에 속하는 지각 속에 이제 풍부한 축에 속하는 이제 광물들인데 히토류가 그냥 그 17개의 원소를 이제 통칭하는 이제 용어인데 이 17개의 이제 원소들 중에서 이 경히토류에 있는 속하는 이런 히토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일부 부분만 중히토류가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주나 아니면 뭐 이런 전 세계 좀 몇 개 이제 유명한 이제 광산들에서 나오는 이런 히토류들은 대부분이 경히토류예요. 중히토류가 있긴 하지만 매우 적은 비율로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남부에 보면 이제 이온 흡착형 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풍화가 돼서 이제 만들어진 굉장히 특별한 이제 광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중히토류가 굉장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몇십 퍼센트, 뭐 50%까지도 이제 중히토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광산의 형태는 아닙니다. 중국 남부, 미얀마 북부, 베트남 그리고 뭐 브라질 일부, 예, 뭐 이 정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정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 개발되는 것들은 그래도 많은 비율로 이제 우리가 중히토류를 얻을 수 있는데 나머지 광산들에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의 이제 중히토류만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두 번째는 경히토류를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히토류가 그 어떻게 보면은 짬뽕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짬뽕이 돼 있는 건데 경히토류는 그나마 이런 짬뽕돼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리해내기가 그나마 조금 이제 쉬운 편인데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짬뽕돼 있는 거를 분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더 많은 이런 그 화학 공정을 거쳐야 되고 더 정교한 레시피가 이제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런 오염도 이제 되겠죠. 예, 그런 어떤 공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히토류는 분리 정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난제이고 지금 현재 그런 기술은 이제 중국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히토류를 만약에 중국 수출 안 해요. 그러면은 당장 생산이 멈추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중히토류가 이제 쓰이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터뷴, 디스프로슘과 같이 이런 고온에서 쓰이는 자석들, 이런 연구 자석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모터나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의 모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이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사마륨이나 뭐 이런 다른 이제 중히토류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레이저라든가 이제 광학 뭐 이런 쪽에 이제 특별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도 이제 일부 쓰이고 방산에서도 이제 뭐 일부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료기기에서도 뭐 이제 방사능 기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 어떤 뭐 레이저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이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특정 부품들을 이제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진짜 약 오를 수밖에 없겠네. 일본이랑도 중국이 저번에 히토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때문에 생산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어이가 없지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히나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예. 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실 드론 모터야 이제 그 전기차 모터보다는 작지만 예. 그래도 이 드론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면서 예. 뭐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 또한 이제 열에도 어.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위토의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부터 모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로봇. 그렇죠. 로봇은 다 모터잖아요. 다 구동 모터로 서브 모터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로봇도 그러면 이 중위토를 쥐고 있는 중국이 그럼 패권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네. 특히나 이제 방산에 많이 쓰이는데 미국의 이제 방산 산업이 이제 이런 중위토류들을 이제 많이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산 산업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군비 증강에 의한 뭐 이런 무기를 생산을 하는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중위토류의 수급은 중요한 이제 상황이죠. 이게 심각성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 이런 데들을 이렇게 하겠다, 캐나다를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이 광물, 원자재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런 핵심 광물이 없잖아요. 이런 리스크들은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자원이 없는 국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현명하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보통 이제 하류 산업들, 이제 제조업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이런 핵심 광물이나 아니면은 뭐 희소금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수급이 안 된다면 이제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이러한 많은 원료들을 이제 그 해외에 의존을 해서 써도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러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 요소수처럼 네. 그 요소수 2021년도에 굉장히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게 그 중국에서 석탄 공급이 이제 줄어가지고 났던 그런 사례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요소수를 만들 이런 석탄을 이제 많이 풍부하게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소수를 뭐 생산하는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요소수 자체를 이제 제3국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공급망이 취약성이 이제 발견이 됐던 건데 이제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요소수처럼 해외 의존도가 많지만 그리고 대체재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급에 뭐 이렇다 할 엄청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발생했더라도 사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의 그 탄력 회복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무줄처럼 이게 어디가 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다시 이제 돌아오는 어떤 회복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력 회복성이 이제 약했다 보니 굉장히 큰 피해를 이제 입었었잖아요. 네. 물론 더 큰 피해로 입지 않아서 이제 다행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안 받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대신에 이 충격을 이제 회복하는데 최대한의 손실을 이제 그 가지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이제 탄력 회복성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어떤 공급망 충격이 왔을 때 뭐 중국의 어떤 뭐 통제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어딘가에서 공급 중단 뭐 그냥 광산에 뭐 홍수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가 안 돼 갖고 이제 공급이 중단이 됐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축, 광물 비축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광물 비축은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솔루션이지 이게 장기적인 어떤 해법을 주지는 않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뭐 광물 프로젝트나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광물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이제 그건 좀 논외로 하고 해외에 있는 광물 프로젝트에 좀 더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기업들이 나가서 뭐 투자도 하고 뭐 지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오프테이크를 이제 받아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형성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 공급망이 있으면 그걸 또 레버리지를 좀 삼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자체 공급망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일 거예요. 이게 가격 측면에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비용 그 측면에서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 회복성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다. 광산 가격이 전 글로벌로 봤을 때 네. 광산 가격이 그럼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옛날보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 광산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아이고 귀찮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중요성이 올라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또 이미 샀던 사람들이 또 자기가 채굴까지 다 할 거니까 안 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광산 채굴권이나 이런 거를 더 얻기도 쉽지 않을 거고 비용도 비싸졌을 거고 아, 이럴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꾸준히 이제 탐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네. 있고요. 사실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남미나 많은 부분이 많은 지역들이 이제 탐사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큰 광산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이 되었던 거고 사실 이제 새로운 큰 광산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광물 탐사나 이런 데 사실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이런 광물은 우리 거다라는 이런 자원민족주의 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땅속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런 개발을 하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아졌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탐사를 하는데 좀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공급망을 좀 확장하는데 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6년 전인가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 회사 주식을 다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하더라도 좀 왜 저러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원 전쟁이 벌어질 거를 예상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이렇게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해외 광산에 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이제 공기업의 어떤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공기업이 이제 조금 이런 리스크가 있는 뭐 이런 해외 탐사나 아니면 자산 어떤 그 매입 과정에서 조금 이제 기업들에게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법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광물 탐사가 네.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그런 과정인데 먼저 우리가 어떤 이제 지역의 이런 지질학자들이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에는 이런 지질 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광물들이 좀 있을 만하다라는 이제 그냥 대략적인 어떤 광역적인 조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조사에는 우리가 지표에서 뭐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이제 집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돌들 있잖아요. 이게 노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아, 이 지역에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돌들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확인이 된다면 이 지역을 이제 주변으로 해서 이제 물리 탐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항공 탐사라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여기에 어떤 광물들이 있는지 뭐 대략적인 뭐 이제 자성을 얼마나 띄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전기는 얼마나 띄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항공 탐사로 이제 먼저 이제 쓱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타겟팅을 조금 더 좁혀서 이제 라인 같은 걸 이제 깔아가지고 우리가 뭐 초음파 같은 걸 하듯이 전극을 꽂아서 이제 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 이제 파악하기도 하고 이제 뭐 자기적인 특성을 이제 파악하기도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인공위성 지도를 통해서 이제 뭐 초분광 분석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매칭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광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타겟팅을 좀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광물 자체를 찾는 건 아니고 이 광물이 있을 만한 어떤 뭐 모함의 성질이라든가 이제 주변부의 성질들 혹은 뭐 지질 구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실제로 이제 뚫어봅니다. 그래서 이 시추를 이제 하면은 암석 코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코어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깊이에 이 정도의 광물이 확인이 되었으니 우리 한 몇십 개의 혹은 몇백 개의 이런 시추공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니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광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링이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가 가상으로 이제 광산을 이제 만들어 보고 이게 뭐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표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 이 광채에서는 이만큼을 우리가 광물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매장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장량들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모으고 그리고 투자 받아서 이제 광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학도 엄청 들어가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일반 시간도. 기업이 하기 쉬운 일들은 아니네요. 그래서 일반 기업이 네. 그냥 하기에는 쉽지는 않고 보통 네. 일반 기업들은
그냥 전문 업체들한테 이제 돈을 네. 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정보들의 유통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말하면 사기 이런 그렇죠.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사실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통되는 많은 자산들이 이제 투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가 되더라도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봐도 사실 잘 모르는, 네.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뭐 어느 정도가 이제 묻혀있다라는 말만 딱 듣고 어느 정도 그렇겠죠. 단계까지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뭐 얼마다라는 그런 말만 듣고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들이 이제 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매장량을 어떻게 하면은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테스트해서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양식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국제 표준들이 좀 있어요. 뭐 JORC라든가 기준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들이 일단 KS 표준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투자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돈을 이제 태워서 이제 건물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투명성들, 이런 시장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 같은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물 투자, 뭐 금광 뭐 이런 하면은 이제 사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죠. 모두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서, 호주와 우리나라 다른 이유가, 호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 걸러지는, 뭐 호주도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완전히 뭐 내가 사기를 칠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할 그런 목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자료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럼 베이스 자료. 앞으로 광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중요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원 탐사부터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가 이제 갖춰야 이제 나중에 다른 나라에 우리가 탐사를 하고 직접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게 대신에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런 조건들로 해서 딜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 좀 것들 좀 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국내 몇 개의 네.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있지만 사실 그 수가 좀 적고, 저희 연구원이나 한국광해공단, 이제 공단에서도 탐사나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을 이제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기회들이 좀 왔을 때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점점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핵심 광물 궁금해서 책 좀 읽고 싶어졌는데 목차 많이 어떻게 읽어주세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선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거의 A to G를 다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공급망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력들의 어떤 다툼, 세력 다툼,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공급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핵심 광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공급망이 이렇게 취약해졌는가, 어떤 핵심 광물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취약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옵션들 중에 재자원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자원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재활용이랑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다 쓴 자원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미 가공이 돼서 사용 후에 된 원료들을 다시 우리의 원료로서 가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순환 경제의 일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사이클을 좀 돌기 이전이라서 재자원화가 굉장히 막 이렇게 커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공정을 돌리는 데서도 그런 공정 부산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버려지는 자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다시 그쪽에서 유용한 자원들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급망을 어느 정도 일부분을 이제 충당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재자원화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재자원화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작성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급망을 이제 확장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뭐 방향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심해저 개발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까지도 이제 망라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핵심 갈고 궁금한 전쟁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